문종 원년 1450년 봄 경복궁 자선당, 경복궁 동쪽 화원의 목련꽃이 만발하던 3월의 어느 오후 11살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꽃나무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5대 임금 문종의 유일한 서녀 경숙옹주였습니다. 아바마마, 이 꽃은 왜 이리 붉습니까? 옹주가 손끝으로 목련꽃잎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문종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목련은 너희 할아버님 세종대왕께서 친히 심으신 것이란다. 붉은 목련은 보통의 하얀 목련보다 늦게 피지만 그 색이 더욱 진하고 향기가 오래간다. 마치 너처럼 말이다. 옹주는 아버지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문종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정년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언제나 소중한 내 딸이다. 경애도 홍의도 그리고 너도 모두 이 아비에게는 둘도 없는 보배란다. 그때 멀리서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4살의 경혜공주가 8살 동생 홍의의 손을 잡고 화원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적장녀 경혜공주는 단아한 미모와 당찬 성품으로 궁중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저희도 함께 꽃구경을 하고 싶사옵니다. 경혜공주의 밝은 목소리에 화원이 더욱 화사해졌습니다. 어린 홍의는 아직 어머니 현덕왕후를 여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아버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종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홍의야, 울지 마라. 내 어미는 비록 곁에 없지만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경숙옹주는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비록 후궁 출신이지만 살아계신 어머니 숙의 양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홍의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그 상실감은 어린 세자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언니가 되어드리겠나이다. 경혜공주가 홍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옹주도 동생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목련꽃 아래에서 오후 햇살을 즐겼습니다. 문종 원년 1450년 여름 집복헌, 세자 홍의의 교육은 집복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문종 원년 6월 기사에 따르면 문종은 아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병약한 문종은 자신의 재위가 길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아직 어리니 학문에 정진하되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라. 문종의 명에 따라 세자의 교육은 온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현장에는 종종 경숙옹주도 함께했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옹주는 총명하여 소학과 효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복헌에서 세자가 천자문을 읽다가 막히자 옹주가 조용히 옆에서 도왔습니다. 홍의야, 이 글자는 항이라고 읽는단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어린 세자는 누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따라 읽었습니다. 옹주는 동생이 글을 익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옹주는 어머니 숙의 양씨의 처소인 통명전 별당을 찾았습니다. 양씨는 침착하고 신중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궁궐의 정치적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온 그녀는 딸에게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옹주, 너는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궁궐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시밭길이란다. 내가 아무리 총명하고 착해도 서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옹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어마마마, 소녀는 욕심이 없사옵니다. 다만 아바마마와 홍의,
그리고 경의 언니와 함께 평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양 씨는 딸의 순진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문종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조정에는 권력을 향한 야심가들의 시선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종 2년 1452년 가을 경회로 문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문종실록 2년 9월 기사에는 상께서 침전에 누우신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차도가 없으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경수공주는 아버지의 쾌유를 빌기 위해 매일 새벽 불전에 나아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의 간절함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문종은 기력을 다해 세 자녀를 경회로로 불렀습니다. 경회로 누각에서 내려다 보이는 연못에는 낙엽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혜야, 너는 이제 곧 정종의 증손 정종에게 하가할 것이다. 부마의 아내로서 현숙하게 살 거라. 경혜 공주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이야,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아이다. 아직 어리지만 선왕들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어라. 그리고 문종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경수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가, 너는 내 딸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아이다. 내 동생 홍이를 잘 보살펴 주어라. 아비가 곁에 없어도 내가 있으면 홍이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옹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소녀는 반드시 홍이를 지키겠나이다. 언니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평생 동생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문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공주는 어머니의 처소로 돌아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양 씨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옹주야, 세상 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내 동생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너의 유일한 길이다. 문종 2년 1452년 5월 14일 경복궁 강령전 1452년 5월 14일 제위 2년 3개월 만에 문종은 3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상께서 강령전에서 승하하시니 전국이 슬픔에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살의 경수공주는 아버지의 빈전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10살의 어린 동생 홍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단종으로 즉위하게 될 어린 왕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누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바마마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단종의 떨리는 목소리에 옹주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홍이야, 아바마마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내 곁에 있을게. 그러나 옹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약속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어린 왕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그림자가 이미 궁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옹주는 빈전을 나서며 경복궁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날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붉은 목련은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행복한 시절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을. 멀리서 수양대군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권력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붉은 목련나무는 다음 봄에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을 함께 볼 사람들은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단종 즉위년 1452년 6월 경복궁 근정전 문종의 국장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여름 10살의 어린 단종이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단종실록 즉위년 6월 11일 기사에는 왕세자가 근정전에 나아가 즉위하니
문무백관이 할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수공주는 여자의 몸이라 즉위식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멀리서 근정전을 바라보며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3살의 옹주는 화려한 즉위식 뒤에 감춰진 불길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누나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어린 왕은 무거운 면류관과 골룡포를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옹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무서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숙부님들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옹주는 동생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하, 아니 홍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바마마께서 남겨주신 충신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러나 옹주의 위로는 동생에게도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었고 수양대군을 비롯한 왕실 종친들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종 1년 1453년 10월 10일 새벽 경복궁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단종실록 1년 10월 10일 기사는 이날의 참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무사를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와 김종서를 쳐 죽이고 황보인과 조국관 등을 체포하였다. 경수공주는 그날 새벽 시끄러운 함성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소 밖에서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옹주는 다급히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 양씨가 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안 돼. 나가면 죽는다. 여기 있어야 한다. 양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궁궐의 풍파를 겪어온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정이었습니다.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어마마마. 하지만 홍이가 단종 전하께서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내가 나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너만 해를 입을 뿐이다. 참아라 옹주야. 옹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떨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칼에 베이는 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죽음의 정적에 잠겼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등 선왕, 문종이 어린 단종을 보필하라고 남긴 충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김종서의 목이 저작거리에 효수되고 그 일가가 모두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단종 1년 1453년 10월 12일 경복궁 편전, 계유정난 이틀 후 경수공주는 급히 단종을 아련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옹주가 편전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 단종과 그 옆에 우뚝 서 있는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40대 중반의 당당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옹주를 보자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옹주 오랜만이구나. 내가 이렇게 성숙한 아가씨가 되었구나. 옹주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숙부 대감마마 문안드리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하께서 누이에게 하사품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 단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것을 받으세요. 단종의 떨리는 손에는 문서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옹주가 그것을 받아들고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정몰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등 역적으로 몰린 이들의 가산을 몰수하여 경수공주에게 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록에는 한양의 저택, 경기도의 토지, 노비, 금은 보화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옹주는 문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로 얼룩진 유산이었습니다.
김종서 대감은 그녀의 스승이었고 황보인 대감은 그녀가 어릴 적 그를 가르쳐준 은인이었습니다. 어찌 소녀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적들의 재산이다. 이제 왕실의 것이 되었으니 전하께서 자신의 누이에게 하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오나 대감마마. 옹주. 수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음성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냐? 내 동생, 아니 내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옹주는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왕은 창백한 얼굴로 누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와줘, 누나라는 무언의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받아줘, 나를 위해서라는 애원도 있었습니다. 옹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실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시험. 그리고 거부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동생 단종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의 은혜 삼가받들겠나이다. 옹주는 무릎을 꿇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양대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옹주.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법이다. 너는 현명한 아이구나. 단종 1년 1453년 10월 통명전 별당. 경수공주는 처소로 돌아와 그 피 묻은 문서를 어머니 앞에 내려놓고 통곡했습니다. 양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소녀는 괴물이 되었나이다. 은인들의 피로 얼룩진 재산을 받았나이다. 아니다, 옹주야. 너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뿐이다. 하지만 김종서 대감님은 소녀에게 효경을 가르쳐 주셨고 황보인 대감님은 알고 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옹주야, 지금은 생존이 먼저다. 내가 죽으면 단종 전하는 더욱 외롭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옹주는 그 문서를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첩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단종 1년 1453년 11월 경복궁 교태전 계유정난 이후 한 달간 궁궐에는 끊임없이 숙청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종실록에 따르면 역적의 무리 70여 명이 처형되고 그 가족들이 노비로 몰락했다고 합니다. 경수공주는 매일 아침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왕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신하들의 처형 명령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왕이 맞나요? 아니면 꼭두각시인가요? 단종이 물었습니다. 옹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수양은 영의정에 올랐고 조정의 모든 인사를 장악했습니다. 홍이야, 견뎌라. 지금은 견디는 것이 최선이다. 언젠가 내가 진정한 왕이 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옹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느 날 수양대군은 다시 옹주를 불렀습니다. 그는 옹주에게 또 다른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단과 금은 보화였습니다. 옹주, 이것은 전하께서 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리는 것이다. 받아라. 황송하옵니다. 옹주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유였습니다. 왕실의 사람들을 피로 얼룩진 재산으로 길들이고 그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누구도 수양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밤마다 옹주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종서 대감의 잘린 목이 자신을 바라보고 황보인 대감의 원혼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어머니 양씨는 그런 딸을 안고 밤새 달래야 했습니다.
단종 2년 1454년 봄 경복궁 후원 계유정난 이후 첫 봄이 왔습니다. 경복궁의 붉은 목련이 다시 피어났지만 더 이상 그 아래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수공주는 홀로 목련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종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무서워요. 숙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옹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홍이야, 누나는 너를 지킬 수 없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멀리서 수양대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함께 궁궐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곳의 주인이 된 것처럼 옹주는 붉은 목련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슬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궁궐의 봄은 예전과 똑같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수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조 즉위년 1455년 윤유월 경복궁 편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 단종으로부터 선의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실록 즉위년 윤유월 11일 기사에는 상왕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전하니 대군이 3번 사양하다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강제된 선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된 경수공주는 그날 궁궐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단종은 이제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창덕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옹주는 동생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조의 명으로 상왕과 왕실 가족들의 접촉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홍이야. 옹주의 절규는 빈 궁궐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조는 경수공주를 불렀습니다. 옹주가 편전에 들어서자 이제 왕이 된 수양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옹주, 내 나이가 이제 16이구나. 혼이 날 나이가 되었다. 옹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혼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왕실의 일원이고 왕실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 내가 좋은 배필을 정해두었다. 세조는 옆에 있던 신하에게 눈짓했고 신하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강자순. 반성이 집안의 장남이다. 가문도 좋고 인물도 준수하다. 내게 어울리는 배필이다. 옹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왕명.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을 궁궐에서 떼어내어 더 이상 단종을 도울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조에게 순응하는 왕실 사람으로 만드는 것.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옹주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조 1년 1455년 9월 혼례식, 1455년 9월 15일 경수공주와 강자순의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세조실록 1년 9월 15일 기사에는 경수공주가 강자순에게 하가하니 자순을 반성 위에 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례식 날 옹주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며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양씨가 딸의 머리에 비녀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옹주야, 이제 내가 궁을 떠나는구나. 부마와 좋은 인연을 맺고 평온하게 살 거라. 어마마마. 소녀는 홍이를 버리고 가는 것 같사옵니다. 양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 다만 살아남은 것뿐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혼례식장에는 세조와 왕비 그리고 조정의 대신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옹주가 보고 싶었던 사람, 동생 단종은 창덕궁에 유폐되어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강자수는 25살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옹주를 보며 공손히 절을 올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몰락한 왕녀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세조의 눈밖에 난 단종의 누이와 혼인했다는 것을. 혼례가 끝나고 옹주는 반성위 사저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창덕궁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동생이 있을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홍이야 미안하다. 누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옹주의 눈물이 혼례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조 1년 1455년 10월 반성위 사저는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지만 옹주에게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인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옹주와 강자순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강자순은 예의는 갖추었지만 아내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랑채에서 혼자 지냈고 옹주와는 형식적인 대화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옹주는 용기를 내어 강자순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강자순은 옹주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옹주마마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 서방님. 소첩이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말씀하십시오. 옹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소첩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지요? 강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못마땅하다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옹주마마. 강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세조 전하의 명으로 옹주마마와 혼인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옹주마마는 상왕의 누이시고 저는 그런 옹주마마의 남편입니다. 조정에서 저를 보는 눈빛을 아십니까?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옹주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소첩의 잘못입니까? 소첩이 누구의 누이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강자수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저는 옹주마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괴로울 뿐입니다. 옹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첩도 괴롭습니다. 서방님께서 소첩을 멀리하시니 이 넓은 저택에서 소첩은 혼자입니다. 강자수는 옹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동정의 빛이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옹주마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말이었습니다. 강자순과 옹주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저택에 살았지만 각자의 세계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세조 2년 1456년 6월 성삼문, 박팽년 등 단종 복위를 꾀하던 신하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기사에는 성삼문 등이 상황을 복위시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수공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성삼문은 아버지 문종 때부터 알고 지내던 신하였고 박팽년은 그녀에게 시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또 피가 흐르는구나. 옹주는 침상에 누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유정난 때의 비명, 그리고 지금 사육신들이 지르는 비명. 강자수는 아내의 병든 모습을 보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옹주마마께서는 몸이 허약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드셨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강자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옹주마마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합니다. 옹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위 소첩은 모두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언니도 스승님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인 후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옹주마마. 옹주는 남편의 손을 느꼈습니다. 차갑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제가 옹주마마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입니다. 그날부터 강자수는 조금씩 옹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연민과 동정 어린 보살핌이었습니다. 옹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 차디찬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세조 3년 1457년 10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지 석 달 만에 사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조실록 3년 10월 24일 기사는 노산 군단종이 영월에서 죽었다고 간략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강제된 죽음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공주는 그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홍이! 내 동생 홍이! 강자순이 옹주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벽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소녀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소녀가 곁에 있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 소녀는 거짓말쟁이. 며칠 동안 옹주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만 했습니다. 강자수는 아내를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난 두 사람은 비극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옹주마마 상왕께서는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첩은 살아남았습니다. 어찌 살아남은 것입니까? 그것이 옹주마마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옹주는 남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반성위 사절을 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세조 4년 1458년 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저에 유폐되었던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지만 야사에서는 경혜공주가 슬픔과 울분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고 전합니다. 경수공주는 언니의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다고 칭송받던 경혜공주는 이제 앙상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도 소녀를 두고 가시는군요. 옹주는 언니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문종의 세 자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언니도 모두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빈소에서 돌아온 옹주는 강자순에게 말했습니다. 위 소첩은 저주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데 소첩만 살아남았습니다. 강자순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옹주마마께서 살아계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옹주마마의 사명입니다. 옹주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아버지와 동생과 언니를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남편이 얼마나 빨리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를. 세조 5년 1459년 봄 반성위 사저 단종과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경수공주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19살의 나이는 아직 젊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반성이 사저의 후원에는 옹주가 특별히 심은 목련나무가 있었습니다. 붉은 목련. 아버지 문종과 함께 경복궁에서 보았던 그 목련의 가지를 얻어 심은 것이었습니다. 1459년 봄 그 목련나무에 처음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옹주는 매일 아침 목련나무 아래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자순이 아내를 찾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옹주마마, 목련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예위. 이 목련은 아버님께서 심으신 그 나무의 자손입니다. 아버님의 손길이 이곳까지 닿은 것 같습니다. 옹주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인 초기의 냉랭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비극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옹주마마,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을 다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위. 소첩의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도 위, 소첩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소첩은 이 목련꽃을 보며 지난 날들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옹주와 함께 목련나무 아래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위, 아버님께서는 늘 소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목련은 늦게 피지만 향기가 오래 간다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현명하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소첩은 조급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싶었고 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첩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살아남았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닙니다, 옹주마마. 마마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조 5년 1459년 여름이 되자 옹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계유정난의 현장을 목격했고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는 장면을 보았으며 경혜공주가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홍이야, 안 돼. 그 사약을 마시지 마. 옹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강자순이 황급히 달려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옹주마마, 진정하십시오. 꿈입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위. 이것은 현실입니다. 소첩의 동생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소첩이 지키지 못해서. 옹주는 남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없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강자수는 어머니 양씨를 사저로 모셔왔습니다. 양씨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옹주야, 어미가 왔다. 어마마마. 옹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양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옹주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문종 전하도 단종 전하도 경혜공주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어마마마, 소녀는 너무 괴롭습니다. 소녀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족하다. 양씨는 며칠간 딸의 곁에 머물며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옹주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세조 5년 1459년 가을이 왔습니다. 후원의 목련나무는 이미 꽃이 지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옹주는 나무 아래 앉아 떨어진 낙엽을 주워 손에 쥐었습니다. 위, 소첩은 알고 있습니다. 소첩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자수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옹주마마께서는 아직 젊으십니다. 나이는 젊지만 마음은 이미 늙었습니다. 소첩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옹주마마. 강자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진심으로 마마를 아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옹주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 고맙습니다. 위께서 소첩의 곁에 있어 주셔서 소첩은 이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옥이라니요. 위도 아시지 않습니까? 소첩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소첩은 그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주는 피 묻은 재산을 받아야 했습니다. 옹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위께서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점점 따뜻해지셨습니다. 그 온기가 소첩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라도 살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마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옹주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위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소첩이 원한다고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조 5년 1459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밤, 옹주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와서 진맥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옹주마마께서는 병이 아니라 심려로 쇠약해지신 것입니다. 약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침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옹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 소첩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옹주마마. 소첩이 떠난 후 위께서는 다시 혼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옹주가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위 들어주십시오. 소첩은 위께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혼인은 정치적인 것이었고 그럼에도 위께서는 소첩에게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옹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차디찬 궁궐 밖에서 소첩이 얻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첩은 감사합니다. 강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옹주마마 저는 처음에 마마를 피했습니다. 몰락한 왕녀의 남편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마는 제게 진정한 아내입니다. 고맙습니다, 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옹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후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위 소첩의 무덤은 저 목련나무 곁에 만들어 주십시오. 소첩은 아버님의 목련 곁에서 영원히 쉬고 싶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옹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첩이 죽거든 단종 전하와 경혜공주 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세상은 그분들을 잊으려 하지만 최소한 소첩의 집에서만큼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옹주마마. 강자수는 아내의 손을 이마에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조 5년 1459년 10월 15일 새벽 경수공주는 20살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종실록 권 48에는 간략하게 경수공주가 졸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옹주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곁에는 강자순과 어머니 양씨가 있었습니다. 옹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마마마 소녀는 이제 아버님과 홍이와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옹주야. 양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그곳에서는 행복하렴. 옹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위,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옹주마마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강자순이 애원했지만 옹주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수공주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시기를 살았던 한 여인이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마,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더 잘해드렸다면. 밖에서는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반성위 사전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조 5년 1459년 10월 옹주의 장례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세조는 형식적인 조문을 보냈지만 친히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옹주는 이미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폐위된 왕의 누이, 비극의 시대를 상징하는 불편한 존재. 강자수는 약속대로 옹주의 무덤을 후원의 붉은 목련나무 곁에 만들었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문종대왕의 딸 경숙옹주의 묘라고만 새겨졌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강자수는 빗속에서 아내의 관을 배웅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양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강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옹주마마 평안히 잠드소서.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소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도 경숙옹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저로 돌아온 강자수는 아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옹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붓이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자수는 아내의 옷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마,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마마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종 전하와 경혜공주를 위한 제사도 계속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약하고 세상의 유혹은 강했습니다. 붉은 목련나무는 옹주의 무덤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을 함께 볼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세조 6년 1460년 봄 반성위 사저 경수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5달이 지났습니다. 3년상도 치르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성종실록 권사 18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부인이 죽으면 남편은 최소 3년상을 치러야 했으며 특히 왕실의 옹주가 죽었을 경우 그 예법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1460년 봄 반성위 사저에는 새로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강자수는 젊은 기생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란이었고 22살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월란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저에 안채로 들어왔고 강자수는 그녀에게 경수공주가 살던 방을 내주었습니다. 사저의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옹주마마께서 돌아가신 지 겨우 5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쉿, 조용히 해. 위께서 들으시면 큰일 난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첩을 들이다니.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곧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양반가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서,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강자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조 6년 1460년 6월 사간원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세조실록 6년 6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사간원에서 반성위 강자순이 왕실의 예법을 무시하고 상중에 첩을 들였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간원의 관리들은 세조 앞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반성위 강자순의 행위는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경수공주는 비록 서녀이셨으나 문종대왕의 딸이시고 전하의 조카이십니다. 그런 분의 3년상도 끝나기 전에 첩을 들이다니 이는 왕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세조는 무표정한 얼굴로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들의 말이 옳다. 강자순의 행위는 예법에 어긋난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강자순을 엄히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자순을 처벌한다는 것은 경수공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수공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종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그 모든 기억을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강자순에게 벌을 내리되 가벼운 벌로 하겠다. 3개월간 집에서 근신하라 하라.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옵니다. 경들은 물러가라. 짐이 결정했다. 세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은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세조 6년 1460년 가을, 세조의 결정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계속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세조실록 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사간원과 사원부에서 반복적으로 강자순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전하, 강자순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근신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귀양 보내야 합니다. 왕실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조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처벌을 내렸다. 더 이상 이 일로 상소를 올리지 마라. 신하들 사이에서는 의아함이 퍼졌습니다. 평소 왕실의 권위를 중시하던 세조가 왜 이번 일만큼은 관대한 것일까? 몇몇 똑똑한 신하들은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세조는 경수공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히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자순을 크게 처벌하면 경수공주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될 것이고 그것은 단종의 비극을 상기시킬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강자순은 3개월 근신 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월라는 당당하게 반성위 사저의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세조 7년 1461년 봄 경수공주의 어머니 양씨는 딸이 죽은 후 통명전 별당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3년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복을 벗지 않았고 매일 딸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1461년 봄 양씨는 참을 수 없어 반성위 사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강자순과 대면을 요청했습니다. 강자순은 장모를 맞이하면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마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양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의 묘소를 보러 왔다. 그리고 윗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양씨는 강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 딸이 죽기 전에 무엇을 부탁했는지 기억하는가? 강자순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모마마, 내 딸은 위에게 단종 전하와 경혜공주를 위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양씨는 월란이 머물고 있는 안채를 가리켰습니다. 딸의 3년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첩을 들이고 딸이 살던 방에 그 여자를 들였다. 이것이 위가 내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방법인가? 강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마마.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양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는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내 딸의 마음을 위는 알기나 하는가. 장모마마, 저는 그만 말하라. 위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양씨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딸의 묘소에 가겠다. 위는 따라오지 마라. 양씨는 홀로 후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붉은 목련나무 곁에 있는 딸의 묘소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옹주야, 어미가 왔다. 내 딸아.
양 씨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너를 배신했구나. 미안하다, 옹주야.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봄바람이 불어와 목련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경숙옹주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조 12년 1466년 여름, 아이러니하게도 강자순이 그토록 아꼈던 첩월란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466년 여름, 월란은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성종실록의 부록에 따르면 반성위의 첩이 병사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란이 죽자 강자순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란의 무덤을 경숙옹주의 묘소 바로 옆에 만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반성위 사저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인가? 내 딸의 묘소 옆에 첩의 무덤을. 강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마마, 이곳은 제 사저이고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 딸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이 아닙니다. 월란도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양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옹주의 묘비와 첩월란의 묘비. 옹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양 씨는 딸의 묘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죽어서까지 첩과 나란히 놓이게 된 딸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성종 7년 1476년 가을, 강자수는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실록 권 48에는 반성위 강자순이 조라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강자순의 무덤은 경숙옹주와 월란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세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게 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에 대한 모욕입니다. 옹주마마의 묘소 옆에 부마와 첩의 묘를 나란히 두다니. 반성위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종은 묘한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권 76의 승정원 일기를 보면 성종은 이미 죽은 일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종 역시 세조의 조카로서 단종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숙옹주의 일을 크게 다루면 자연스럽게 단종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왕실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세 개의 무덤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숙옹주의 이름은 역사에서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극히 적습니다. 태어났다는 기록, 혼인했다는 기록, 그리고 죽었다는 기록.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동생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우야담과 같은 야사에 단편적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반성위 사저의 후원에 있던 세 개의 무덤도 세월이 지나며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붉은 목련나무는 말라 죽었고 묘비는 쓰러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어느 시점에 그 무덤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 어딘가에 아마도 아파트 단지 아래나 도로 밑에 경숙옹주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경숙옹주는 역사의 각주에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종의 비극을 이야기할 때도 세조의 집권 과정을 논할 때도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사육신보다 덜 기억되고 끝까지 단종을 그리워한 정순왕 후보다 덜 애도되면 비극적으로 죽은 단종보다 덜 동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괴로워하며 천천히 쇠약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보다 살아남아 고통을 견디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경수공주는 20살의 짧은 생을 살면서 아버지, 동생, 언니, 스승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적의 재산을 받아야 했고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해야 했으며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첩과 나란히 묻히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경수공주의 삶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태어나 가장 쓸쓸한 뒤안길로 사라진 여인의 이야기.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잊혀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붉은 목련은 매년 봄이 오면 피어납니다. 비록 경수공주가 심었던 그 나무는 사라졌지만 경복궁에는 여전히 붉은 목련이 피어납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그늘에서 홀로 고통받다 사라진 한 여인을,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잊혀진 경수공주를.